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우파 인사들 사이에서 크게 떴어요. 크게 뜬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파 인사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었죠.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다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당시 이제 우파 인사들이 우파 세력이 중요하게 본 기준은 투쟁이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투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대통령 후보로까지 뜨게 된 거예요. 윤석열의 국각은 어떤가요? 행적을 보면 딱히 말 수는 없죠. 행적으로만 보면 특별한 성향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현 시대에는 우파 인사를 대표하지만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한 일로 평가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딱히 뭐 우파 인사다 좌파 인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사는 아니었죠. 행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속내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그래요. 우파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를 했죠. 사법부 참수작전을 일으키면서 그래요. 수백 명을 처벌하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윤석열은 가담한 인물이죠. 그 행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 좌파 인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좌파 인사라면 또 문재인의 검찰 개혁에 그래요. 앞장섰을 거 아니에요. 좌파 인사들이 꿈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해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우파 인사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우파 인사, 좌파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단지 이제 맞서 싸웠다는 거는 국가와 국민에 이롭지 않고 또 검찰에 소속되어 있는 인사니까 그래요. 잘못했다 생각했겠죠. 검찰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국가 국민에 또 이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딱히 뭐 성향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려 했다.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도 시끄러웠던 문제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니까. 2020년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2022학년도 10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증원하기 위해 3,000명 증가시키고 역학조사관, 외상외과, 감염내과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하지만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충원하기 위해 500명을 증가시키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500명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충원시키려 했죠. 3,000명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그러하죠.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굉장히 전문적이죠. 전문가라 해도 정확히 몇 명이 필요한지 알 길은 아는 인물은 뭐 극히 드물겠죠. 있다 하더라도. 인적이 드문 지방의 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투입하는 일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죠. 적절한 곳에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다. 차라리 그러한 곳에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도시에 있는 병원에 이송시키는 운송수단을 제공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적자나는 곳에 병원을 세웠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세웠다. 적자나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적자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요? 병원을 또 많이 세웠다. 국가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적자나는 곳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훨씬 싸죠. 역학조사관, 외상외과, 감염내과와의 내과와 같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의사를 투입하는 일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얼마나 필요한지 알 길은 없다. 그렇죠.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증가시키는 건 필요하잖아요. 또 의료산업도 발전시켜야 되고 필요하긴 필요한데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은 알 길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 근대국가에서는 신분제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익히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나 익힐 수 있어야 하며 자격이 되는 이는 누구나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국가에서는 신분제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익히는 것에는 누군가가 기술을 익히고 싶다. 그럼 누구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제도를 수립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되면 이제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그게 맞죠. 모든 일에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제도가 수립되면 의사가 부족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의료업에서 수입이 증가하면 의사 수가 증가할 것이며 의료업에서 수입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의사 수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의사들의 소득이 막 너무 많다. 뭐 의사에 지원하는 이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그래요.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고 또 의사 수가 너무 많으면 또 적자가 발생해서 의사들이 수입이 감소하면 의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감소할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현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기업고 제대로 계획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과별로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요. 강력한 저항이 있죠. 보통 이런 계획을 한다 하면. 계획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계획하면 안 되겠다. 너무 파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별로 의사를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모든 의대생은 전공 구분 없이 선발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의대 졸업 후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전공 분야인 과가 결정된다.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의사를 선발하면 기피하는 의료 분야가 생겨 의사 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의대를 지원하면 아예 처음부터 전공을 구별하여 선발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맞죠. 아예 처음부터 특정 전공을 목표로 입학한 학생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중간에 다른 인기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한 분야의 장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특정 분야에 이제 의사를 충원하는데 큰 문제는 안 생기죠. 근데 한꺼번에 다 뽑은 뒤에 과를 선택하라 이러면 인기 있는 과로 가려고 인기 있는 과에 몰리죠 당연히. 그래요. 원래는 누구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으로선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과별로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권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면허 취득 지역 내 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3,000명을 또 증가시켜서 공공의료를 시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공공의료 제공,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늘 주장하는 바이죠. 어느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이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를 투입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정책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가난하게 만든다. 국가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무상교육이건 무상의료이건 무상주택이건 아니 나라가 발전하다 보면 단계별로 시행할 수는 있겠지만 발전도 하지 않은 나라가 이런 것을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금 낭비가 유발되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위해서 세금을 계속 증가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비주로 실시하게 되고 재정 파탄을 맞이하게 되죠. 부탄과 북한을 봐라. 어느 국가에서나 실패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부탄과 북한이 무상의료를 제공한다지만 제대로 제공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호울 뿐이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는 더 악화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바보들이라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하지만 의사들은 또다시 좀비 군단이 되어 강력하게 저항했다. 그래요. 공동체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집단의 이익만 생각해서 이제 저항하는 집단을 좀비 군단이라 부른다고 했죠. 한국의 의사들은 어떠한 변화에도 저항하는 일이 의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관습이 되었다. 늘 그러하죠. 뭐 어떠한 변화에도 거부하죠. 박근혜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아니고 이런 개혁 정책,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 정책을 냈는데도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 중단되었죠. 2020년 8월 7일 전공의들이 주축이 되어 24시간 동안 첫 집단 휴진과 야외 집회를 열었다.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일까지 참여하는 1차 종교 의사 청파업이 일어났다. 8월 21일에서 9월 초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뒤이어 전임의와 의대생들까지 합류하며 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들은 이를 의료질 저하와 사회주의 의료라고 주장하며 저항했다. 맞는 부분도 있는 거죠. 실패한 공공 의료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니까. 결국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성 강화는 중단되었다. 그래요. 또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동향을 살펴보자. 북한의 동향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니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 북한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죠. 그래요. 미국 정상회담까지 다 언급했잖아요. 그럼 특별히 언급할 게 없잖아요. 껍데기 세력. 문재인 정부 시절은 껍데기 세력의 암흑기였다. 껍데기 세력의 천국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당원들과 지지 세력으로부터 신망을 잃었다. 신망을 잃었죠. 껍데기 세력이 주류였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떠지도 못하잖아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껍데기 세력 대표자였던 김무성과 유승민은 복당하긴 하였으나 배신자로 낙이 찍혀 뒷방 늙은이로 전락했다. 한때 이제 김무성과 유승민은 당대표와 당원내대표를 지내면서 그래요. 당시 뭐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유력 인사였지만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로부터 신망을 잃었죠. 신망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찢겼죠. 배신자로. 아무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2018년 6월 15일 김무성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 은퇴했다. 유승민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지지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도전했지만 초라한 성적을 얻었다. 윤석열은 47.85%를 지지를 얻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고 이동훈, 홍준표는 41.50% 지지를 얻었다.
반면에 삼성 유승민은 7.47%의 지지를 얻었다. 그래요. 경선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도 다 생각이 똑같지는 않죠. 뭐 유승민을 지지하는 인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류가 있고 이제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지지 세력에서도 항상 그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주류이건 비주류이건 그래요. 지지 세력 사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요. 그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이죠. 그런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지지 세력을 왜 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나요? 정치인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지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려고 해야지 적으로 삼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가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주요 고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요 고액들을 악당 취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지. 나쁜 놈 이러면서 지지자들을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그 나쁜 놈이라 생각하면 딴 데 가서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자유한국당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목표를 지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자유한국당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뭐 없잖아요, 뭐. 저 사람은 우파를 대표하는 인사다. 그런 인사는 뭐 보이질 않았잖아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지지자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중책을 맡은 인사들 사이에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실종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인사가 있긴 있었냐는 거예요. 있긴 있었겠지만 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실종되었을 수도 있고 지지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는 인사가 국민의힘에 등장하지 않자 자유한국당을 장악한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윤석열을 내세워 다시 당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대표인사로는 그때 나선 인물들이 누구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정진석, 이철규 등이 있다. 이들 중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은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며 탈당했다가 복당한 대표적인 껍데기 세력 인사였다. 그렇죠, 뭐. 또 사람이 바뀌니까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런 인사들은 대표적인 껍데기 세력 인사였죠. 행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은 반시장 반산업정책을 시행했고 부채 비율을 대폭 증가시키며 빚으로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 사실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계 껍데기 세력은 소수파로 전락했다.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죠. 주류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한때는 호남계 껍데기 세력이 주류였고 또 대등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 호남계 껍데기 세력 인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럴 경우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호남의 껍데기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결합해서 유지되는 정당이 민주당이죠. 대표이사로는 이낙연과 박지원이 있는데 이들은 김대중 계사로 호남의 껍데기 세력 대표이사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은 국무총리를 맡았고 박지원은 국가정보원장을 맡았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거죠. 공산주의 세력 전성기죠. 뭐 문재인 정부 시절 공산주의 세력은 청와대와 당을 장악하며 그들의 이념을 국가정책으로 노골화한 시기였다. 문재인 자체가 부탄이나 북한과 같은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 국가를 이상국가로 생각하는 인사였다. 그렇잖아요. 뭐 부탄이 이상국가다, 저런 국가가 좋은 국가다, 뭐 그런 주장도 하고, 농업공산주의자로 보이는 신용복을 존경한다 하고 뭐 그랬죠.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도 두 부류로 분열되어 있다. 한 부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인데 이들은 피디계에서 불린다. 다른 한 부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변종으로 주체사상이라고도 불리는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인데 이들은 에너게 인사로 불린다. 그 두 개로 분열되어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에너게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북한은 산업이 낙후된 농업공산주의 국가이다. 에너게 인사들은 북한을 이상국가로 생각하니 자연히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김일성주의자니까 또한 이제 북한을 이상국가로 생각하니까 이제 북한을 보는 거죠. 어떤 국가가 산업 발전이 미개하고 농업 중시하는구나. 맨날 농업 생산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면서 계속 그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이 산업이 낙후된 농업 공산주의 국가가 좋은 국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인사들은 정통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변종 김일성주의자들이다. 김일성주의자인데 이들은 이제 정통 김일성주의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변종 김일성주의라는 거예요. 생산 방식이 잘못되어 산업이 후퇴하면 문명이 퇴행한 것이지 김일성이나 북한 공산당 역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북한 공산당은 사회주의 공업 강국을 목표로 했다. 즉 김일성이 북한 공산당 역시 반산업, 반문명주의자는 아니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의 김일성주의자들은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잖아요. 산업을 파괴하려 하죠. 탈원전 주장하고 물관리를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가 좋다 이러면서 그런 자들인데 원래 김일성주의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방식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공산주의를 채택하면 산업이 더 부흥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김일성주의는. 근데 공산주의를 결합하다 보니까 산업 발전이 안 되고 후퇴해버린 거죠. 뜻대로 안 된 거죠. 산업을 퇴행시키고 농업국가가 좋다라고 생각한 게 또 김일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자인 한국계 NL은 뭔가요? 또 진짜 정통 김일성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변종 김일성주의인 거죠. 그런 거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임종석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던 NL계의 핵심 인물이다. 사실이죠. 이외에도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과 행정관급 실무진의 전대협 출신 NL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며 한국 외교 안보 정책은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탈레반이나 혁명수비대와 똑같다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쓸 생각은 안 하고 포주기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이란이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반발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죠. 반발 세력이 안 생길 것 같았던 종교국가인 이란에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갈등을 또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대표 인사로는 한병도, 백원우, 윤건영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전대협에 참여했거나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이력이 있다. 사실이죠 뭐.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가 집권하였으니 탈원전 정책과 같은 반산업적 정책이 시행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거래 규제와 같은 반시장 정책이 시행되며 노후화된 도심개발 억제와 같은 반문명적 정책이 시행되는 이런 당연했다. 뭐 당연하죠 뭐. 반문명적 농업 공산주의자니까 문명의 발전을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도시개발을 안 하려 하겠죠. 문명이 발전하면 안 되잖아요. 또 반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반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투쟁하며 건국되었다. 실상 당시 한국인들 대다수는 건국에 기여한 건국 세력 인사였다. 또 다른 일을 시도하죠. 한국은 어떻게 건국되었나요? 일본과 싸우면서 건국되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을 몰아낸 적 없다는 거예요. 일본을 몰아낸 거는 미국이 일본이 이제 패망하면서 미국이 몰아낸 거죠. 공산주의 세력은 한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 1948년 재헌국회의원 선거 불참을 선포하였지만 유권자 95%가 선거에 참여하여 한국 건국에 참여하며 한국 건국에 기여하였다.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건국되었는데 여기서 잘못 가르치죠. 1945년 이전에 항일 투쟁한 사람들이 한국을 건국한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한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막으려 했죠. 선거하지 말아 했죠. 근데 유권자 95%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당시 지금 한국인들의 선조죠. 대부분은 건국에 참여한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세력이 많았다면 공산주의 세력이 선거에 참여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대부분 참여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역사를 알 줄 아는 이들은 공산주의 세력이 다수였다고 얘기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 증거들이 있죠. 그래요. 건국 과정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전사자만 약 14만 명이었으면 부상자는 약 45만 명이었다.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면 한국은 건국되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건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큰 희생도 치렀다는 거예요. 문재인은 건국의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하며 1948년이 아닌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못 박았다. 건국을 바꾸려고 했죠. 절대다수의 90%가 넘는 한국인들이 참여한 건국을 부정한 거죠. 2019년은 임시정부라고 불리는 단체가 수립된 날이지 한국 건국일이 아니다. 그래요. 임시정부가 정부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2019년 당시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임시정부를 정부라고 인정했냐는 거예요. 3.1절이 왜 일어났나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임시정부 때문에 일어났냐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종을 독살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일어난 게 3.1절이라는 거예요. 조선 왕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조선 왕실을 한국의 대표라고 생각한 한국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인사들이 거리로 나온 거죠.
그 의사들이 뭐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임시정부는 정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떠나서 대다수 한국인들에 의해 정부로 인정되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를 보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는지. 1927년에 식민장국에서 창설된 신관회의 목표는 민족 유일당이었고 실제로 4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민족 유일당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민족 유일당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신관회가. 그러면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기간 동안. 가장 큰 단체였죠. 4만 명을 모집했으니까. 우리가 민족 유일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임시정부 인정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임시정부와 같은 단체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가 유일한데 무슨 임시정부냐. 관심도 없었던 거죠. 회원은 4만 명에 이르렀으니 많아봐야 100명 정도 참여한 임시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단체였다. 1946년 남부성 과도입법원 민선선거에서 임시정부계 정당인 한독당은 45석 중 3석을 얻었다. 당시 국내 실력 양성파가 창당한 한민당은 45석 중 14석을 얻었다. 식민지 기간이나 식민지가 종결된 45년에서 48년 사이에서나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임시정부를 그냥 한 단체로 인정했지 정부를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그러한데 임시정부가 가장 인정받던 시기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인데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인데 그건 이승만의 인기지 임시정부의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 기간 때도 인정받지 못했고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도 대다수 한국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임시정부 설립일을 국가 건국일이라고 우기니 이는 분명히 역사 날조이다. 역사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신관회가 뭐 임시정부를 인정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당이다 그랬지. 95%가 참여하여 건국한 해인 1948년을 무시하고 100명도 되지 않는 인사들이 참여하여 만든 단체 설립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니 이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일이자 동시에 조상을 날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뭘 근거로 임시정부 정부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정부의 요건은 당연히 못 갖춘 것이었고 그럼 한국인들로부터 인정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달리 얘기하면 건국에 참여하고 피 흘린 95%의 선조들을 부정하니 이들은 표류나들이기도 하다. 자기 조상들이 건국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요. 있는데 95%가 참여했으니까 대부분의 사실 한국인들의 조상들은 건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공적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날조해서. 문제인 거죠. 실상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해를 건국된 해로 보는 견해는 이전에는 없었다. 문재정부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는 완벽한 사기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좀 역사를 관심 있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했다. 그 전까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을 김대중은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라고 말하며 1948년 8월 15일 건국일로 언급했다. 50년을 빼보라는 거예요. 1998 빼기 50 1948이잖아요. 1919년을 건국 한 해로 보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노무현도 200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월 15일은 광복 62주년이 되는 날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5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라고 말하며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언급했다. 아니 이거 빼보라는 98 빼기 2007 빼기 62 하면 48이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 걸 알 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시도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왜 뻔한 사기로 건국일을 날조해야 할까?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국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며 건국되었지 일본과 싸우며 건국된 나라는 아니다. 실상 1940년대 약 24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들은 일본 군대에 참여했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군대는 없었다. 1940년대 이르면 한국인들이 일본군에 참여했지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군대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의병이라도. 중국 군대에 소속되어 싸운 한국인이 있지만
그 숫자는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고 그들이 중국을 위해 싸우는지 한국을 위해 싸우는지 북한을 위해 싸우는지 불분명하다. 타국에 소속돼서 싸운 이들 전투라는 이들은 있었죠. 아 물론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군대가 광복군이라고 있었지만 광복군은 전투를 벌인 적이 없잖아요. 일본군에 맞서서. 예를 들어 조선 종족이었던 정률성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도 중국인으로 살다가 1976년 중국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국의 군대에 소속된 한국인이 있었겠죠. 또 일본과 싸운 이들도 있었겠죠. 그런 이들은 어느 국가를 위해 싸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률성 같은 경우는 어느 국가를 위해 싸웠나요? 아니 그 중국인으로 살다가 죽었잖아요. 중국을 위해 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외국 군대에 참여하면 외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 자국을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미국인이 되어 전투에 참여하면 미국을 위해 싸운 것이지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미국의 군인이 되어 미국 군대에 참여한 거죠. 전투를 벌였다. 미국을 위해 싸운 거지 한국을 위해 싸운 거냐는 거예요. 한국인들 자꾸 날 줄 안다는 거예요. 중국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또 막 항일 투쟁했다면서 독립운동으로 띄우지만 다른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 다른 국가를 위해 싸운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반국가 인사가 된다. 근데 왜 자꾸 조작하려고 할까? 역사적 사실은 어떤가요? 1945년부터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와 싸우면서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죠. 95%의 선조가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피 흘리며 세운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근데 공산주의를 합동을 한다. 그럼 반국가 인사가 되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세워진 나라인데. 반면에 임시정부 설립일이 공국일이 되면 반국가 인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임시정부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에 의해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이다. 임시정부는 사실은 연합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것저것 따져서 뭐하냐 항일투쟁이 중요한데 이러면서 그래서 임시정부를 자꾸 가짜 역사를 만들어서 정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상 임시정부는 소규모 단체였기 때문에 설립일도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이는 1948년 4월 13일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4월 10일이 설립일이라고 주장한다.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요. 아니 임시정부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임시정부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껏 내세우는 게 윤봉길 의건데 그거 임시정부 요인들이 일으킨 사건도 아니고 직접 희생하면서 일으킨 사건도 아니고 청년 한 명을 포섭해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기 싫으니까. 윤봉길이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공이라 하더라도 그거 빼면 임시정부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인정할 거 아니에요. 식민지 일본이 패망 이후나 절대다수 한국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제 고생했으니까 좀 이렇게 존경한 건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